제6과 모임 1. 라면 천국. 온라인 동호회 라면 천국은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다. 이 모임은 10년 전에 한 라면 회사 직원이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만들었다. 그 후 회원이 계속 늘어서 현재는 6만 7천 명이 넘는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라면 동호회인 이 모임은 그동안 TV와 라디오 방송, 잡지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다. 이 모임의 회원들은 다양한 라면 정보를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라면 끓이는 비법을 공개한다. 인터넷에는 김치, 치즈처럼 라면과 잘 어울리는 재료를 넣고 끓이는 간단한 요리법은 물론 라볶이나 라파티, 잡채라면 등 개성이 넘치는 요리법도 있다. 이들은 라면 요리 비법과 이야기들을 모아 라면 천국이라는 책도 냈는데 이 책에 소개된 라면 요리법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라면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린 아이스크림 라면이나 초코 시럽을 뿌린 초코 라면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도 많다. 이들은 오프라인에서도 여러 활동을 한다. 동호회 회원들끼리 모여 전국의 유명한 라면집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먹어보고 맛을 평가한다. 그리고 맛있는 집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소개한다. 이들이 낸 책에도 이렇게 찾아낸 전국의 맛있는 라면집이 소개되어 있다. 이들은 또한 라면 시식회가 열리는 곳과 라면 요리 대회에도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새로운 맛과 요리법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라면 천국 회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라면을 서로 소개하며 새로운 맛과 친구를 만난다. 전국의 라면집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장소와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또한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라면을 끓여주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낀다. 라면을 통한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 이것이 바로 이들이 삶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다. 2. 준호의 일기. 2009년 6월 20일 금요일 맑음. 오늘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었다. 선영이가 나온다는 얘기에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동창회 생각에 일을 할 수 없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부장님이 갑자기 오늘 저녁에 회식을 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한다고 말하고 서둘러서 회사를 빠져나왔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선영이가 어디에 있는지 둘러봤다. 아무리 둘러봐도 선영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선영이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거기엔 내가 상상한 것과는 너무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내 기억 속의 선영이는 하얀 얼굴에 큰 눈을 가진 귀여운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의 선영이는 조금 통통하고 얼굴도 하얀 편이 아니었다. 선영이를 만난다는 생각에 기대를 잔뜩 했는데 많이 달라진 모습에 실망했다. 나는 선영이 옆으로 가서 어색하게 인사를 한 후에 나를 기억하냐고 물었다. 나를 한참 보던 선영이가 미소를 지으면서 안다고 대답했다. 소풍 갔을 때 내가 도시락을 집에 두고 와서 선영이가 자기 것을 나눠줬던 일을 선영이도 기억하고 있었다.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도 예뻐서 그때부터 학교에 다니는 동안 계속 짝사랑을 했었다고 말하니까 선영이는 웃었다. 선영이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선영이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 두 사람은 모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왠지 모르게 이상한 희망 같은 것이 생긴다. 예전에는 오르지 못할 나무였지만 이젠 내 키에 맞는 나무같이 느껴진다. 다음 모임 때도 나올까? 예감이 좋다. 선영이의 일기 2009년 6월 20일 금요일 맑음.
오늘 처음으로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 예전부터 동창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렸을 때 날 기억하는 아이들을 만나는 게 왠지 어색하고 자신이 없어서 모임에 나가지 않았었다. 며칠 전 초등학교 인터넷 동창 모임 사이트에서 오늘 동창회를 한다는 쪽지가 왔다. 나갈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주말 저녁이고 다른 계획도 없어서 이번엔 나가겠다고 했다.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금방 어색함이 사라졌다. 친구들은 외모가 많이 변하긴 했지만 옛날 얼굴이 조금씩은 남아있어서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나를 환영해주는 애들을 보면서 좀 더 일찍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은 걸 후회했다.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내 옆으로 와서 인사를 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다. 하지만 한참을 본 후에 준호인 것을 알았다. 초등학교 때 준호는 그렇게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고 나와 별로 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준호는 어렸을 때 내가 자기에게 도시락을 나눠준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나를 많이 좋아했었다고 했다. 우리는 모임이 끝날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다. 준호가 나에 대해서 작은 것까지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걸 보고 좀 놀랐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를 보던 준호의 눈빛이 자꾸 생각났다. 왠지 가슴이 설렜다. 옛날 일이지만 그렇게 멋있는 애가 날 좋아했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준호가 다음 모임에도 나올까? 혹시 여자친구는 있을까? 준호와 더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3) 국경 없는 의사회. 세계 여러 곳에는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또 원하지 않는 전쟁으로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 국제단체들이 이런 사람들을 돕고 있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떤 종교를 믿는지에 따라서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인간의 생명보다도 정치, 종교, 그리고 인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들이 모여서 국경 없는 의사회를 만들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1971년 베르나르 쿠슈네르가 중심이 되어서 의사, 언론인 등 12명이 만든 국제적인 민간단체이다. 이 모임에 드는 돈은 대부분 같은 뜻을 가진 개인들의 기부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이 모임의 활동은 비정치적이고 비종교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의 회원들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현재 3천여 명의 의사, 간호사와 10,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외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한다. 물론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임에 의사나 간호사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물을 보는 사람, 필요한 물건을 사고 옮기는 사람, 음식을 만드는 사람 등등 여러 분야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국경 없는 의사회 회원들은 보통 천막이나 창고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생활비만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언제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진이나 홍수, 전쟁과 테러, 그리고 무서운 질병이 있는 곳에 가기 때문이다. 1995년 북한에서 큰 홍수가 났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고 병에 걸렸다. 또한 배고픔과 추위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단체도 북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유일하게 북한에 간 단체가 국경 없는 의사회였다. 그들은 몸과 마음이 힘든 북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병을 치료해 주었다. 이 일로 국경 없는 의사회는 1997년 서울특별시에서 주는 서울평화상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199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때 상금으로 받은 11억 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약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단체보다도 빨리 달려가는 국경 없는 의사회는 가장 힘있고 따뜻한 비정부 단체이다. 기적이 아닌 사랑을 믿는 이 모임의 회원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다. 제7과 실수와 사과. 1. 오줌 싸개. 어렸을 때 자다가 요의 지도를 그린 적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이런 실수를 하고 엄마에게 야단을 맞을까봐 무서워서 걱정을 한다. 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불로 살짝 덮어놓고 몰래 학교에 가거나 물을 흘린 것처럼 물을 쏟아놓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오줌을 가릴 나이가 된 아이들이 그런 실수를 하면 키를 씌우고 바가지를 들고 이웃집에 가서 소금을 받아오게 했다. 소금은 나쁜 기운을 쫓아버리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키를 쓰고 바가지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면 요에 오줌 쌌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데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었다. 아주머니들은 소금을 주시면서 다시는 오줌 싸지 말라고 야단을 치셨다. 동네 아이들은 뒤를 따라다니며 하루 종일 놀렸다. 여자아이들이 키를 쓰고 소금을 얻으러 다니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없었지만 남자아이들에게는 흔한 일이었다. 아이들이 오줌을 싸면 어른들은 불장난을 했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불장난을 하면 흥분되고 매우 긴장하게 된다. 또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래 놀게 된다. 그래서 불장난을 한 후에는 너무 피곤해서 오줌을 싸는 것도 모르고 잔다. 그래서 어른들은 불장난하지 마라. 불장난하면 오줌 싼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 세탁기도 없던 때에 큰 이불 빨래는 보통 일이 아니었다. 추운 겨울에 차가운 물로 빨래를 하고 나면 손은 꽁꽁 얼고 그 이불을 말리는데 며칠이나 걸렸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한번 크게 창피를 주어 오줌 싸는 버릇을 고치게 하려고 했다. 키를 쓰고 바가지를 들고 이웃집에 소금을 얻으러 가는 것은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2. 실수에서 태어난 발명.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한다. 대부분의 실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수를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실수가 다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실수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한다. 1850년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황금이 많이 나왔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황금을 캐기 위해서 전국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이곳을 찾아왔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묵을 곳이 부족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살기 시작했다.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천막을 사려는 사람들도 늘었다. 그때 천막천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리바이 스트라우스다. 스트라우스는 어느 날 군대에서 천막천을 10만 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뜻밖의 큰 돈을 벌 기회를 잡은 그는 너무 기뻤다. 직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 열심히 일을 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었다. 염색하는 직원의 실수로 군대에서 주문한 녹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모두 염색했기 때문이다. 결국 스트라우스는 그 천들을 군대에 팔 수 없었다. 10만 개의 천은 모두 쓸모없는 것이 되어서 스트라우스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절망에 빠져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그는 우연히 광부들이 모여서 바지를 꿰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광부들은 천이 약해서 쉽게 해지는 것을 불평하고 있었다. 그때 잘못 염색해서 창고에 쌓여있는 파란색 천막천들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스트라우스는 질긴 천막천으로 옷을 만들면 쉽게 구멍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바로 공장으로 달려가서 바지를 만들었다. 스트라우스는 천막천으로 만든 바지를 먼저 몇 명의 광부들에게 입혀봤다. 광부들은 질기고 튼튼한 이 바지를 아주 좋아했다.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은 그는 남은 천을 모두 바지로 만들어서 광부들에게 팔기 시작했다. 바지는 광부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 바지에 관한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 광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입기 시작했다. 스트라우스는 이 바지를 1873년에 블루진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았고 지금은 남녀노소 모두 즐겨 입는 세계인의 옷이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러나 실수를 성공으로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다. 스트라우스는 실수를 또 다른 기회로 이용했다. 그의 이런 생각의 전환이 청바지를 만든 것이다. 실수는 사실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해도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것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3) 노란 손수건. 플로리다행 버스 정류장은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다. 젊은 남녀 세 쌍이 와인과 샌드위치가 가득 담긴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랐다. 플로리다 해변으로 가는 버스였다. 승객이 모두 타니까 버스는 뉴욕 거리를 떠나서 달리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은 여행에 대한 기대로 쉴 새 없이 웃고 떠들었다. 젊은 남녀들의 앞자리에는 조용히 앞만 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계속 표정 없는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남녀들은 이 조용한 남자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뭐 하는 사람일까? 아내와 싸우고 나왔을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군인일까? 젊은이들 중에 용감한 한 여자가 그 옆으로 갔다. 와인 좀 드시겠어요? 그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한 잔을 따라주었다. 고맙습니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그는 다시 조용해졌다. 저는 플로리다는 처음인데 아주 멋지다면서요? 아저씨는 어디로 가세요? 그는 말없이 와인을 조금 마셨다. 그리고 잠시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감옥에 있었어요. 며칠 전에 석방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셨군요. 결혼은 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다니요? 형무소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긴 한숨을 쉬었다. 제 아내는 참 좋은 여자예요. 저는 아내에게 아이들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힘들면 나를 잊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재혼을 해도 좋다고 했어요. 그 뒤로 아내한테서 편지가 오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이나요. 그럼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서요?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지난주에 석방이 결정되었을 때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내와 함께 살던 브룬스위크에는 마을 입구에 커다란 참나무가 있는데 만약 나를 용서할 마음이 있다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놓으라고 했어요. 노란 손수건이 나무에 걸려 있으면 나는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갈 것이고 손수건이 없으면 재혼을 했거나 나를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모든 것을 잊겠다고 했어요.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 있지 않으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어디든지 갈 생각입니다. 여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예쁘고 착해 보이는 부인과 세 자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그의 일을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브룬스위크가 가까워지기를 기다렸다. 브룬스위크 20마일이라는 표지판이 나타났다. 20마일, 15마일, 10마일. 브룬스위크가 가까워질수록 버스는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남자는 흥분하지도 않고 창밖을 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보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오직 그 남자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창문 밖으로 멀리 보이는 참나무만을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마을 입구의 그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덮여 있었다.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그를 환영하는 노란 깃발처럼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기뻐하며 환호하는 동안 그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버스 앞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제8과 학교생활 1. 존경하는 선생님께 존경하는 선생님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해졌어요.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환절기에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그동안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학기에도 장학금을 받았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제 힘으로 용돈도 벌고 공부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어요. 선생님, 국어 시간에 자기의 꿈을 발표했던 것 기억하세요? 다른 친구들은 자신 있게 자기의 꿈을 말했는데 저는 그때 저는 꿈이 없어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고 제자리에 앉아버렸지요. 선생님께서는 우리 발표를 다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 없는 들꽃도 다 각각 향기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 그것을 찾아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이뤄라. 그것을 찾아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이뤄라. 그때까지 저는 목표도 꿈도 없었고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남들이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았지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나의 재능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 날 고민하다가 우연히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봉사하면서 살아온 의사의 책을 읽고 그런 삶도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지요. 선생님의 말씀은 제게 희망을 주었고 꿈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은 이렇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렇게 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된 것은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참, 선생님,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내년에 저는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어렵게 얻은 기회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달 중순쯤이면 시험이 끝나고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때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선생님, 그럼 늘 건강하게 지내시고 안녕히 계세요. 2009년 10월 11일 제자 김진영 올림. (2) 기적을 만든 선생님. 헬렌 켈러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장애를 이겨냈다. 그녀는 말하는 방법을 배워서 여러 곳을 다니며 강연을 했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며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헬렌 켈러를 장애를 극복한 훌륭한 사람으로,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녀 뒤에 그녀를 48년 동안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헬렌 켈러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무엇보다도 큰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그녀의 선생님, 앤 맨스필드 설리반이었다. 설리반은 훌륭한 제자를 키운 선생님이었지만 그녀 역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설리반의 어머니는 그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늘 술에 취해 지내던 아버지는 그녀를 버렸다. 그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몸이 아파 어린 나이에 죽었다. 그 후 그녀는 눈병이 심해져서 실명을 했으며 2번이나 자살하려고 했다. 그때 정신병원의 한 나이 많은 간호사가 설리반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어두웠던 설리반은 변함없는 간호사의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되었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의 기쁨도 알게 되었다. 2년 동안 병원에 있었던 설리반은 몸과 마음이 좋아져서 파킨스 장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하여 1등으로 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운 좋게도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아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때 설리반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1887년 어느 날 설리반은 신문기사를 읽게 되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6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가정교사를 찾습니다. 설리반은 이 기사를 읽고 그 불쌍한 아이의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하고 곧장 기차를 탔다. 그 기사에 나왔던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였다. 그녀는 어렸을 때 병을 앓고 장님,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었다. 설리반을 만나기 전 헬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이 센 아이였다. 그러나 설리반의 따뜻한 말과 관심에 그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설리반은 여러 장애를 가진 헬렌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헬렌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손의 감각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리반은 여러 사물들을 직접 만져보면서 단어를 외우게 했다. 또 찰흙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헬렌이 손으로 느끼면서 그녀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상상하게 했다. 그런데 사랑처럼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단어는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설리반은 포기하지 않고 헬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설리반은 헬렌에게 빛 때문에 메마른 땅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사랑이란 그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헬렌은 선생님 덕분에 세상의 사물들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표현할 수 있었다. 헬렌 켈러는 세상의 장애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헬렌 켈러를 사랑을 전하는 빛의 천사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을 만든 사람은 그녀의 스승 설리반이었다. 그녀는 제자가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헬렌에게 실패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라고 늘 말했다.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실패를 통해 더 크게 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설리반이 제자 헬렌 켈러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이었다. (3) 서당 풍경. 서당은 옛날에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지금의 초등학교 같은 곳이었다. 서당에서는 지금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훈장님이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쳤다. 그래서 글방이라고도 했다. 서당은 지금의 학교처럼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나이는 6, 7살에서부터 20살 정도까지 다양했다. 학생들 중에는 부잣집 아이들도 있었고 가난한 집 아이들도 있었다. 양반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다. 학생들은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같이 글을 읽었다. 그리고 숙제를 안 해오거나 말썽을 피우면 누구나 똑같이 훈장님한테서 벌을 받았다. 서당에서는 글자 쓰기, 글 읽기와 글 짓기 등을 시켰다. 하지만 서당에서 글만 가르친 것은 아니었다. 물론 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서당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예절이었다. 학생들은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읽으며 삶의 지혜와 예절을 배웠다. 이 책에는 착한 일을 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가족과 나라를 사랑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서당의 교육 방법은 지금의 학교와는 많이 달랐다. 훈장님이 먼저 큰 소리로 글을 읽으면 학생들이 따라서 읽었다. 학생들은 전날 배운 내용을 훈장님 앞에서 외워야 새로운 글을 배울 수 있었다. 어떤 날은 하루에 100번씩 같은 글을 읽기도 했다. 그래서 서당에서는 날마다 글 읽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런 서당의 공부 방법 때문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이 생겼다. 개도 3년 동안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 시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서당에서 소리를 내어 글을 읽게 한 데는 이유가 있다. 옛날 사람들은 입, 눈, 마음을 모두 이용하여 공부를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책 한 권을 모두 다 배우면 책거리를 했다. 이것은 훈장님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친구들끼리 서로를 축하해주는 잔치였다. 학생의 부모는 자식의 머릿속이 지혜로 가득 차길 바라는 마음에서 속을 가득 채운 송편을 서당에 모인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훈장님께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지금도 서당이 있지만 예전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 요즘 부모 중에는 방학이 되면 한문 공부도 하고 예절도 배우게 하려고 서당에 보내는 사람도 있다. 훈장님은 평소에 학교에서 공부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길지 않은 학생들에게 기본 예절을 가르친다. 학생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한 한국의 전통 문화와 조상의 지혜를 배운다. 또 옛글을 읽으면서 전통의 소중함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서당은 예절 교육을 하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제9과 부탁과 거절. 1.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옛날에 숲속 시냇가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았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말썽만 부리는 장난꾸러기였고 엄마가 무슨 일을 시키면 늘 반대로 해서 엄마를 속상하게 했습니다. 아들아, 숲에는 들쥐들이 다니니까 위험해. 오늘은 바람도 불고 날씨가 나쁘니까 밖에 나가지 마라. 하고 엄마 청개구리가 말하면 싫어! 나는 친구들과 밖에서 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들아, 오늘은 노래 연습을 하자. 자, 따라해봐.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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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엄마가 노래를 부르면 싫어, 엄마! 난 내 마음대로 부를 거야. 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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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게. 라고 했습니다.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날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에게 물이 많은 곳에는 도마뱀이 있으니까 가면 큰일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 청개구리는 싫어! 난 도마뱀 구경하러 갈 거야! 하며 이번에도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도마뱀을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언제나 반대로만 행동하는 아들 때문에 엄마 청개구리는 자나깨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결국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을 걱정하다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엄마 청개구리는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아들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는 죽은 뒤에 산에 묻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반대로만 하는 아들은 산에 묻어달라고 하면 시냇가에 묻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산에 묻지 말고 시냇가에 묻어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자 아들 청개구리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동안 말을 듣지 않고 엄마 속을 썩였던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꼭 들어드리고 싶어서 엄마를 시냇가에 묻었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시냇가에 있는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무덤을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 무덤 옆에서 개굴개굴 운다고 합니다. 이 완곡한 거절. 우리들은 살면서 거절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다.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거나 부탁한 사람과 사이가 나빠질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거절을 하지 못해서 곤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행동이나 말로 거절을 한다. 고개를 젓거나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어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할 때도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거절을 하는 것 대신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재치 있게 간접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거절을 할 때에는 조금 유머를 섞어서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름다운 한 여자 무용가가 한 천재 작가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에게 당신의 뛰어난 머리와 나의 아름다운 외모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면 멋지지 않겠냐고 말하며 청혼을 했다. 그 말을 들은 작가는 나의 외모와 당신의 머리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냐며 그녀의 청혼을 거절했다. 아마 그녀는 이 말을 듣고 웃지 않았을까. 이 한마디 말은 다른 핑계를 대는 것보다 재치 있으면서 확실한 거절이었다.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쁜 부자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소를 잘 그리는 화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찾아갔다. 부자는 화가에게 들에서 풀을 먹는 소 그림을 한 장 그려달라고 했다. 화가는 마음씨 나쁜 부자에게는 그림을 그려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부자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계속 화가를 괴롭혔기 때문에 화가는 할 수 없이 알겠다고 말했다.
며칠 후 화가는 부자에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기다리던 그림을 받은 부자는 너무나 기뻐하며 그림을 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들에서 풀을 먹는 소라는 제목만 쓰여 있었다. 부자는 화가 나서 바로 화가에게 이 그림에 들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화가는 소가 풀을 다 먹어버렸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소는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화가는 풀을 다 먹었기 때문에 소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대답했다.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에 고려의 장군이었던 이성계는 고려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있었다. 그는 고려의 존경받는 학자였던 정몽주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정몽주를 불렀다. 그는 정몽주에게 자신이 지은 하여가라는 시를 한 편 들려주었다. 그 시의 내용은 고려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묻는 것이었다. 이런 이방원에게 정몽주는 단심가라는 시를 지어서 대답했다. 이 시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서 또 죽고 그렇게 100번을 죽어도 자신은 한 마음으로 한 사람만을 생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말은 끝까지 고려의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뜻이었다. 부탁하는 사람을 마주보고 직접 거절의 말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지 못해서 고민을 한다. 그러나 거절을 해야 할 때는 확실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면 조금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이야기들처럼 재치 있게 혹은 완곡하게 거절을 한다면 거절을 당하는 사람도 거절을 하는 사람도 서로에게 느끼는 섭섭함이나 미안함이 줄어들 것이다. (3) 부탁하는 광고.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공익광고를 자주 보게 된다. 공익광고에는 음식물 쓰레기, 출산 장려, 일회용품, 경로사상 등과 같은 공공의 문제들이 많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하는 메시지가 공익광고에 담겨 있다. 이전의 공익광고 문구는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예절을 지킵시다 같이 직접적인 표현들이어서 딱딱하고 강한 느낌을 주었다. 이런 표현들은 부탁이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명령하는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때가 많았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공익광고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고 그런 광고는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사람들의 심리를 고려한 새로운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새로운 시도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되었다. 그리고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큰 효과를 보게 되었다. 1. 돈이라면 남기시겠습니까? 음식도 결국 돈입니다. 먹는 거 반, 남기는 거 반. 그렇게 남아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 해에 5조 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일. 나 한 사람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이런 모습 상상은 해보셨나요? 아이보다 어른이 많은 나라 상상해 보셨나요? 2004년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의 나라,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 중인 나라, 2050년 노인 인구 비율이 37.3%에 이르는 나라, 그곳이 다름 아닌 우리나라입니다. 내 아이를 갖는 기쁨과 나라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3. 나무를 죽이는 컵, 나무를 살리는 컵. 오늘 아침 커피 한 잔, 어느 컵에 드셨어요? 이제 책상 위에 머그컵 한 잔 가져다 놓으세요.
일회용 종이컵으로 수많은 나무들이 잘리니까요. 머그컵을 쓰는 당신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4. 세상을 보기 전에 주위를 먼저 보십시오. 오늘도 지하철에 앉아 신문 잡지로 세상을 읽는 당신. 혹시 무심코 앉은 자리가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정석은 아닙니까? 지정석은 힘겨운 우리 이웃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세상을 보기 전에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제10과 어제와 오늘 1. 한국 속의 외국인. 한국에 최초로 온 외국인은 누구였을까? 중국과 일본은 가까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교류가 많았다. 그렇지만 생김새가 비슷해서 중국인이나 일본인 중에 누가 최초로 한국에 왔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 사람에게 외국인이라고 하면 보통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와 생김새가 다른 사람을 떠올린다.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외국인을 허왕옥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허왕옥은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 왕의 부인이었는데 인도에서 왔다고 한다.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외국인은 벨테브레이다. 그는 네덜란드 선원으로 1627년 표류하다가 제주도에 도착했다. 그는 후에 귀화하여 왕에게서 박연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다. 하멜 표류기를 써서 조선을 서양에 알린 하멜도 네덜란드 사람이다. 한국에 외국인이 많아진 것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미국 군대가 한국에 머무르면서부터였다. 1950년대에는 머리가 노랗고 코가 큰 미국 사람을 보고 신기하다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무섭다고 울거나 도망가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 후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서울에서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이 열리면서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더 많아졌다. 또 한국 사람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외국 사람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다. 서울은 이제 152개국의 국적을 가진 25만 명의 외국인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가 되었다. 서울에 등록된 외국인 인구는 1998년에 5만 1000명이었는데 10년 사이에 거의 5배가 늘어서 2008년에는 25만 1000명이 되었다. 1998년에는 서울 인구의 0.5%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서울 인구의 2.4%나 된다. 국제결혼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국제결혼 커플은 2000년 3,387건에서 2008년 7,947건으로 2.3배 늘었고 결혼 이민자는 2004년 14,710명에서 2008년 29,560명으로 4년 사이에 2배 늘었다. 국제결혼이 많아짐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다문화 가정도 많이 늘어났다. 한국 속의 외국인은 더 이상 한국 사람과 다른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사는 친구와 가족이 되었다. (2) 재미있는 지명 이야기. 서울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은 곳은 아마 이태원일 것이다. 한국에 온 외국인이라면 이태원을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가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태원은 무슨 뜻일까? 지금의 이태원은 외국인들이 많은 국제적인 거리이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오래전에 이태원에는 배나무가 많았다. 그래서 배라는 뜻의 이, 크다는 뜻의 태, 집이라는 뜻의 원자를 써서 이태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서울에는 지명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지하철 2호선에는 왕십리역이 있는데 이 왕십리라는 이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조선을 세운 태조는 새로운 장소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다. 그래서 유명한 스님인 무학대사에게 새 수도를 어디로 옮기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게 했다.
무학대사는 좋은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나타나서 서북쪽을 가리키며 좋은 곳을 찾으려면 여기서부터 10리를 더 가라고 말한 후에 사라졌다.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은 아주 유명한 도선대사였다. 무학대사가 노인의 말대로 서북쪽으로 10리를 더 가니까 그곳에 정말 좋은 땅이 있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경복궁 자리이다. 그 후 10리를 더 가라는 뜻으로 가다라는 뜻의 왕에 10리를 붙여서 왕십리라 부르게 되었다. 한국 정치와 언론, 경제의 중심지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예전의 여의도는 모래밖에 없는 쓸모없는 땅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필요 없으니까 내가 가져라 라는 뜻으로 너의 섬이라고 불렀다. 그것이 섬이라는 뜻의 한자인 도로 바뀌어 여의도로 바뀌었다고 한다. 여의도가 지금처럼 변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이다. 정부는 여의도가 서울의 중심에 있어서 나라의 여러 주요 기관을 세우기에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의도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큰 건물들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메워서 넓혔다. 그 후에 국회의사당, 방송국, 신문사, 증권회사 등이 세워져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종로는 옛날에도 지금과 같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복잡한 곳이었다. 또한 궁궐과 가까이 있어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많이 다녔다. 백성들은 높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이곳을 지날 때마다 땅에 엎드려서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래서 가끔씩은 서서 걷는 시간보다 땅에 엎드린 시간이 더 많을 때도 있었다. 그것이 많이 불편했던 백성들은 종로 바로 뒤쪽에 좁은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길의 이름을 피막골이라고 했는데 피한다는 뜻의 피와 말이라는 뜻의 마가 합쳐진 것으로 말을 피해 다닐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다. 가난한 백성들이 주로 이용했던 이 길은 그 후에 값싸고 맛있는 음식점들이 하나 둘씩 생겨서 지금까지 맛있는 음식점이 많은 길로 유명하다. 서울에는 이곳들 외에도 재미있는 유래를 가진 장소들이 많다. 왜냐하면 서울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옛날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3) 옛날에 쓰던 물건들. 박물관에 가면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다.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서 익숙한 물건도 있지만 처음 보는 낯선 것들도 있다. 또 본 적은 있지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옛 물건들을 보면 옛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또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는지도 알게 된다. 맷돌은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지금도 볼 수 있다. 이것은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거나 두부를 만들기 위해 콩을 갈 때 사용하였다. 맷돌은 두 개의 둥근 돌을 겹쳐서 올려놓은 것인데 윗돌에 있는 구멍에 곡식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돌 사이로 곡식이 갈려 나온다. 요즘의 믹서와 같은 것인데 돌로 갈기 때문에 영양소가 그대로 있고 음식 맛도 좋다. 옛날에는 화장실이 냄새가 많이 나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전기가 없던 옛날, 깜깜한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작고 둥근 모양의 요강은 옛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었다. 이것을 방 안에 두고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사용하였다. 요강은 지저분한 물건 같지만 옛날 사람들은 중요한 물건으로 생각했고 결혼할 때 여자들이 잊지 않고 준비해가는 물건이었다. 요강은 노시나 도자기로 만든 것도 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있었다. 특히 도자기 요강은 아주 예뻐서 외국인들이 기념품으로 많이 사간다.
그런데 어디에 쓰는지 잘 몰라서 요강에 과자나 사탕을 넣어두거나 장식용으로 거실에 놓기도 한다. 또 꽃병이나 화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요즘은 더운 여름철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서 더위를 식힌다. 하지만 에어컨을 오랫동안 켜놓으면 냉방병에 걸려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두통이나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된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병이 없었다. 옛날 사람들은 시원한 천으로 만든 옷을 입거나 부채를 붙이며 시원하게 여름을 지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운 여름에 사랑을 받았던 물건은 죽부인이다. 죽부인은 대나무로 만든 부인이라는 뜻으로 주로 남자들이 더운 여름밤에 시원하게 자기 위해서 사용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가 쓰던 죽부인을 자식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죽부인은 대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길이는 사람의 키만큼 길고 모양은 앉기 편한 원통형이었다. 대나무는 만지면 차갑기 때문에 몸에 닿았을 때 시원하다. 게다가 속이 비어있고 구멍이 많이 있어서 바람이 잘 통한다. 그래서 이것을 안고 자면 시원하게 잘 수 있다. 요즘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맷돌이나 죽부인이 잘 팔리고 있다. 더 예쁘고 편리한 물건들이 많이 있지만 느리고 불편한 옛 물건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것은 옛날 사람들이 쓰던 물건 속에 삶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삶의 여유를 즐기던 옛 사람들의 지혜를 배운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